정부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47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4선 국회의원, 제10대 주중대사 역임. 북한에게 끌려다니거나 굴종적인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 너희들도 상식적인 이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권 장관의 국회 복귀설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권영세 장관이 바라본 남북 관계와 내년 총선 전략 집중 분석합니다. 오늘이 6.25 전쟁 73주년이고 올해가 정전협정 70년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북한의 도발 수위는 높아지고 남북 관계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인데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함께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 전망 그리고 내년 총선 얘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권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스튜디오 모셨어요. 예. 네, 먼저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북한이 폭파한 걸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 그렇습니다. 제기했는데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소송액이 보니까 477억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실효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배경은 어떤 겁니까? 우선 그 형식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게 그 2020년 6월 16일이지요. 그 폭파한 네. 날이. 그래서 만 3년이 지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우리가 그 이 법률적으로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무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미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 사실은 그런 형식적인 거 외에 지금 뭐 물론 일각에서는 당장 그게 뭐 북한으로부터 저기 돈을 받을 수도 없고 네. 집행을 당연히 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왜 이런 이런 행동을 했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남북 관계의 어떤 그 접촉 양식이라 그럴까요? 네. 이런 거를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소송까지 제기하게 됐습니다. 피고가 북한인데 우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100%다 예. 이렇게 밝힌 바 있으신데요. 말씀하셨듯이 승소하더라도 북한의 뭐 지금 재산을 강제 재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예. 괜스레게 긴장된 남북 관계를 더욱 갈등 국면으로 고조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예, 물론 뭐 당장은 그 북한 입장에서 여태까지 우리 정부에서 이런 식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네. 좀 불쾌할 수도 있고 좀 불편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 관계 양식을 만들어가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북 간에 어떤 회담을 하기 위해서 뭐 뒤로 굉장히 양보를 하면서 회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굴종적이고 비정상적인 그런 남북 관계의 어떤 양상을 만들어가는 거는 그게 그 남북 관계가 총일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네. 수많은 접촉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시설물 무단 철거 등에 예.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할 계획이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게 네. 지금 이 말씀하신 그 공동연락사무소라든지 개성공단 지원사무소 같은 경우는 정부의 재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개성공단에서 무단 사용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금강산에서 건물 철거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우리 개인들 혹은 개인 법인들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라 말라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은 그중에 그 정부의 재산에 대해서 침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맥락으로 우리 절차를 진행해 갈 생각입니다. 네. 1년의 소송까지 온 걸 보면은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건지요? 여러 그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또 그리고 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남북간에 계속해서 접촉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네. 그때마다 우리가 좀 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양식으로 남북관계를 접촉을 해 나가는 거는 그 대화가 계속되기도 어렵고 대화가 일시적으로 좀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된 결실을 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무엇보다도 남북 관계에서 계속적이고 또 생산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정상적인 방식으로 교류를 하고 그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 정부 들어서는 원칙에 입각한 남북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일 전략적 틀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북중로와는 긴장 관계인데요. 군이야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더라도 통일부는 좀 더 유연한 대북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통일부 입장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군이라든지 네. 외교부라든지와 같은 이 보조를 취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남북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통일부는 좀 더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 인도적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치 군사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인 협력 혹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네.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고요. 그래서 제가 취임한 직후입니다마는 북한에 이 코로나가 발병했다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자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강경하고 원칙에 입각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하지만 또 남북관계 특수성상 유연성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접근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의 남북 간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대화의 공간이 열려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바로 정상회담의 공간이 열리기는 쉽지는 네. 않겠지요. 그리고 지금 이 통신선까지 끊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의 공간이 사실은 쉽게 열릴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의외로 북한이 좀 어려워지고 또 혹은 북한이 필요가 생긴다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제의하고 있는 대화 제의에 북한이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임기 내 그럼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예, 저는 임기 내에 얼마든지 열려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네.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부 때도 초기 한 1년여 동안이 거의 대화가 없는 상태였다가 네. 급작스럽게 진전이 돼서 역사상 처음에 남북한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번 정부에서도 얼마든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떤 돌파구가 열릴 수가 있겠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제안했고 북한도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 사이의 협상을 대화 모색하는 그런 움직임인데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고위급 대화도 있었고요. 이러다가 자칫 우리만 고립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일본과 북한과의 대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북한이 어쨌든 우리와 가치를 같이 하는 나라들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남북자 관계에 있어서 이 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지원을 할 생각이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하고의 대화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저희는 원칙적으로 환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북한이 일본과만 대화함으로써 이 한일미일 네. 요 사이 관계의 어떤 웨지를 좀 박기 위해서 좀 약간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한미일 관계는 굉장히 성숙해져 가지고 네. 지금 그런 이 전술이랄까 전략에 넘어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북한 전원회의에서요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예. 꼽았습니다. 북한의 자존심에 상처가 난 셈인데 빠른 시일 안에 재발사하겠다 이런 점도 예고를 했거든요. 지금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재발사에 대해서 좀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8차 전원회의에서 사실은 내용이 예상외로 별게 없는데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주목되는 부분이라면 바로 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제가 군사 쪽이나 이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본 바에 의하면은 그 생각보다 그거를 고쳐서 다시 재발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답니다. 시간이 필요하군요. 예. 네. 그래서 우선은 결함을 찾아야 되고 그 결함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로 그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저희들은 그게 또 온 뭐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하려고 그럴 테니까 저희들은 뭐 아주 세밀하게 워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좀 수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10년 천안함 폭침 주범인 북한의 김영철 전 노동당 대남비서가 대남 업무일선에 복귀를 했습니다. 예. 이게 국지전 도발 가능성이라든가 향후 북한의 움직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어떤 증빙이랄까요? 네. 그렇게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남 부분 그리고 대외 부분, 소위 통일전선 부분에 있어서는 김영철을 불러들였고 또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올드보이를 한 명을 다시 불러들였는데, 근데 그 현재까지 지금 이런저런 부분에서 뭐가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첫 번째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고, 김영철 경우에 있어서는 대남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 대일 대미 관계도 다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남 관계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경하고 도발을 했던 주역이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김영철의 등장으로 인해서 뭐 새로운 도발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그 대비를 철저하게 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대일 대미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악법으로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입니까? 뭐 여러 차례 여러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헌법상 가치들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고, 또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알 권리를 막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상의 처벌 조항을 보더라도 처벌 조항이 뭐 지나치게 좀 문제가 있고, 얼마 전에 이 또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 처벌 조항의 형식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하다 이런 어떤 외신 보도를 타고 흘러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장관님께서 좀 특별히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저희 정부, 우리 정부에서도 북한의 아사자들이 좀 생기고 그게 전국적으로 좀 퍼지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식량 사정이 어려워서 이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장마당에서 원칙적으로 이 식량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몰래 거래되는 식량들도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고, 한편으로 또 그런 인도적인 위기가 뭐 대규모로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은 뭐 조만간에 국제기구가 개입이 되게 되면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든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인도적인 지원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나온 바 있습니다. 딸 김주애가 자주 등장하면서 후계 구도를 둘러싼 여러 해석들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 김주애가 등장하는 거는 뭐 이제 김정은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후계 구도를 벌써 생각을 한다. 이거는 아닌 거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 나이가 이제 뭐 한 40 전후고, 물론 그 지금 1m 한 70 정도 되는 키에 몸무게가 140kg 전후가 되니까 사실은 그 문제가 있죠. 그리고 가족력상으로도 뭐 이 심혈관계통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본인도 뭐 걱정을 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후계를 준비해야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김주애 부분은 뭐 당장 후계는 걱정을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분명하게 이제 세습으로 가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혹은 미래 세대를 위한 부분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선전을 하기 위해서 자주 동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주애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습 구도로 갈 것이다. 이 점을 시사한다. 그렇죠. 네.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막말 발언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항의했더니 중국 정부는 정재호 주중 대사를 불러서 맞대응하기도 했는데 남북 관계로 위해서는 뭐 중국의 역할이 있고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반도체 수출이라든가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주중 대사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이 중국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글쎄요, 우선 싱하이밍 대사가 뭐 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데 네. 중국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잘 아는데 이번에 분명히 좀 뭐랄까요 무도한 얘기를 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발언이 우리 우리 공간에서 한국 공간에서 이루어지든 중국에서 이루어지든 이렇게 한다면 한중 관계가 이 전향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보는데.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한중 관계가 좀 개선된 필요는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 한중이 특히 중국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중 관계를 가져가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상호 존중과 신뢰에 바탕한 이 태도로 나온다면은 얼마든지 이 한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친경 외교부 장관이죠. 워싱턴 초청했는데 거기 응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왔는데 이게 몇 달 내에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예. 미중 간의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미중도 지금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그동안 많이 그렇죠. 흘러갔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이 소위 글로벌 G2로서 네. 양대 강국으로서 지금 같이 불안한 국제 관계에서 지금 같이 불편한 미중 관계를 가져와서는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물론 이 디리스킹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저 유럽 쪽에서 나온 겁니다만은 네. 미국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완전히 이별하는 게 아니라 디리스킹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양국이 아마 노력을 계속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경제적인 문제나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중 관계가 좀 현재보다 전향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네. 미중 관계가 좀 개선되는 부분은 우리한테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가 6.25 전쟁 70주년입니다. 지금 긴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위한 통일부의 역할은 뭐라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통일부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가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위해서 가는데 또 그 중간에 있어서는 남북 간의 어떤 이 평화와 건설적인 남북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 네. 또 그 과정에서 북한이 어려웠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 달지 않고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는 그런 노력들 이런 노력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거 한 가지 더 할 부분은 그러면서 그게 이제 계속해서 가야 되고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원칙에 입각한 남북 관계는 지금 당장 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부도 좀 지켜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총선 출마 의지 확고하시잖아요. 언제쯤 지역 국민들 속으로 들어갈 계획이세요? 지금 아직은 제가 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은 언젠가 다시 정치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는 의중을 좀 전했습니까? 벌써 후임 장관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건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장 획기적인 남북 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당사국 입장에서 좀 더 긴밀하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